외환 시장은 언제나 숫자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삶의 균열로 나타난다. 환율이 급등하는 날, 뉴스 화면에는 원달러 환율 숫자가 붉게 깜빡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훨씬 느리고 깊은 파장이 퍼진다. 수입 원가가 오르고 기업의 달러 부채 부담이 커지며 가계의 체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환율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 금융 시스템의 체력, 그리고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다.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 수출 경쟁력과 외환 보유액을 방패 삼아 환율 관리에 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달러가 강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질문을 던진다. 왜 한국은 달러 앞에서 늘 방어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가? 왜 금리 인상과 환율 안정 사이에서 선택은 항상 고통스러운가? 글로벌 자본은 감정이 없다. 금리 차, 유동성, 위험 회피 심리라는 세 가지 신호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는 순간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자금을 끌어당긴다. 이때 신흥국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외환시장은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환율은 곧바로 반응한다. 문제는 속도다. 환율은 하루 만에 변하지만 임금과 소득, 부채 구조는 그렇게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다. 이 불균형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내부에서 균열을 키운다. 환율이 무너진 날은 단지 외환 시장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질문이 표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한 신호로 시작된다. 환율 급등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 외환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음을 냈다. 외국인 자금 흐름이 둔화되고 채권 시장에서 장기물 금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며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뻣뻣해진다. 표면적으로는 큰 사건이 없지만 숫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진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표는 금리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찾아 이동한다. 이때 외환 시장은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지만 실상은 위험 회피의 시작이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들은 달러 결제 부담을 체감하기 시작한다. 특히 단기 외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환율 변동에 민감해진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역시 이 신호를 흡수한다.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질수록 자산 가격은 흔들리고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 과정에서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 투자 역시 보수적으로 변한다.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르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징후들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다. 환율, 금리, 유동성은 서로 얽혀 하나의 방향을 만든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할 때 환율은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변한다. 환율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먼저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기업의 비용 구조가 즉각 흔들린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는 산업은 환율 변동이 곧바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된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에 가까워지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금리 변화가 실물 경제로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 소비는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특정 부문에만 몰리고 금융시장 내부의 불균형이 커진다. 여기에 심리가 더해진다. 환율 급등은 단순한 가격 변화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위험 자산을 줄이고 국내 투자자 역시 방어적으로 변한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며 국가 위험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 차입 비용은 추가로 올라간다. 결국 환율 충격은 물가, 금리, 유동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연쇄 반응을 만든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 대응은 항상 한 발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합적인 경제 압력이 한 지점에서 터져나온 신호에 가깝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환율 위기의 공통된 얼굴이 드러난다.
1997년 한국과 함께 외환 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고정 환율 또는 관리 환율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리고 단기 외화 부채의 누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 순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IMF 구제금융은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그 대가는 금리 급등과 구조조정, 실업 증가였다. 아르헨티나는 환율을 달러에 사실상 고정시키는 선택을 했고, 이는 한동안 안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재정 적자와 외화 부채가 쌓이자 고정 환율은 족쇄로 변했다. 통화 가치를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 이탈이 시작되자 환율 붕괴와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그리스 역시 유로화 체제 안에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잃은 채 재정 위기를 맞았고, 환율 대신 내부 긴축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내해야 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은 통화 신뢰를 빠르게 무너뜨린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환율 상승을 부정하는 순간 시장은 더 강한 불신으로 반응했다. 이들 사례는 환율 위기가 단순히 외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와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환율 변동 역시 이 글로벌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환율 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른 속도와 강도로 나타난다. 수출 기업은 원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비용 구조가 숨어 있다.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환율 효과가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비용 증가는 즉각적이다. 가계의 체감은 더 직접적이다. 에너지, 식료품,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 구매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동시에 커진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얼어붙고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환율 충격은 단순히 물가 문제를 넘어 가계의 미래 기대를 흔드는 요인이 된다. 금융시장에서도 긴장이 높아진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주식과 채권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린다. 특히 외화 표시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환율 상승이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며 신용 등급 하락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다시 CDS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처럼 환율은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압력으로 작동한다. 환율이 흔들리는 순간 산업과 가계, 금융 시스템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항상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물가와 자본 유출을 일부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 둔화와 부채 부담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미루면 환율은 더 큰 압력을 받고 수입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진다. 이 균형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 기술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현실을 반영한다. 외환 보유액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방어 수단이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은 시장에 신호를 주고 단기적인 투기적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은 무한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방어에 사용될수록 신뢰는 오히려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은 숫자 자체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본다.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하다. 정책의 방향과 기준이 명확할수록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반대로 메시지가 흔들리거나 정치적 압력이 감지되면 환율과 금리는 즉각 반응한다. 터키 사례가 보여주듯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 신뢰의 핵심이다. 재정정책과 금융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 조치는 단기 충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시간을 벌어줄 뿐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정책의 한계는 결국 경제 구조의 문제로 돌아온다. 환율 위기는 거시지표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주체는 개인이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노출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 자산, 부채가 어느 통화에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환율 변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외화 가격에 연동된 소비 구조를 가진 가계일수록 환율 충격은 생활비와 이자 부담으로 직격한다. 첫 번째 대응은 부채 관리다.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상환 구조를 점검하고 변동금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리스크를 낮춘다. 단기 이자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는 선택은 일시적으로 편해 보일 수 있지만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불안한 시기에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유동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산의 분산이다. 환율 변동은 특정 자산군의 수익률을 왜곡한다. 원화 자산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통화 가치 하락 시 실질 자산 가치를 빠르게 잃을 수 있다. 반대로 무분별한 달러, 자산 편중 역시 환율 되돌림 국면에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은 방향성이 아니라 균형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태도다. 환율 위기 국면에서는 과도한 공포와 단순한 해법이 동시에 확산된다. 그러나 개인의 생존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 환율은 통제할 수 없지만 노출과 구조는 관리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위기는 불안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가 된다. 환율이 무너진 날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그 의미는 하루를 넘어서 남는다. 환율 급등은 언제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누적된 선택과 구조가 존재했다. 성장에 의존한 경제 모델, 외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 금리와 부채의 미묘한 균형은 평상시에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이 바뀌는 순간 그 안정은 취약함으로 드러난다. 한국 경제는 여러 차례 위기를 통과하며 회복력을 증명해왔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웠다. 그럼에도 달러 앞에서 반복되는 긴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얼마나 구조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단기 충격을 막는 능력과 장기 안정성을 만드는 능력은 다르다. 환율은 단지 수출입 가격을 조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국가의 신뢰,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동시에 시험한다. 환율이 흔들릴 때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기회다. 취업을 미루는 청년, 소비를 줄이는 가게, 투자를 보류하는 기업의 결정들이 모여 경제의 속도를 바꾼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다음 환율 충격이 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숫자를 보며 놀랄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환율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위기는 반복되는 공포가 아니라 배워야 할 신호로 남는다. 환율 위기의 반복을 이해하려면 한국 경제가 달러와 맺어온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무역과 금융 모두에서 달러 중심 체제에 깊이 편입된 국가다. 원유, 가스, 곡물 같은 핵심 자원은 달러로 거래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 금리 역시 달러를 축으로 움직인다. 이 구조 안에서 원화는 독립적인 통화라기보다 달러의 움직임을 따라 반응하는 통화에 가깝다. 문제는 의존 그 자체보다 비대칭성이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비용과 부담이 빠르게 전가되지만 달러 약세 국면에서의 이익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환율이 내려가도 물가와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 구조는 이미 굳어져 있다. 이 비대칭성은 환율 변동이 누적될수록 경제 주체들의 체력을 약화시킨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금융화다. 실물 경제보다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율 변동은 실물보다 금융시장을 통해 더 빠르게 증폭된다. 외환 시장의 작은 변화가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에 연쇄적으로 반영되면서 체감 충격은 실제 경제 여건보다 과장되기도 한다. 환율은 점점 실물의 그림자가 아니라 금융심리를 주도하는 변수로 변해왔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달러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환율 문제의 본질은 통제 여부가 아니라 흡수 능력에 있다. 환율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결국 경제의 내부 완충 장치에서 나온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동성의 질이다.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의 총량보다 언제 어디서 막히는가이다.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아무리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일시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흑자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무너졌다. 현재의 한국 금융 시스템은 당시보다 훨씬 정교해졌지만 취약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구조적 위험은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움직일 때 빠르게 불안 요인으로 바뀐다.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오르고 이는 다시 국내 금융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또 다른 완충 장치는 재정 여력이다. 위기 시 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는지는 국가 신뢰와 직결된다. 그러나 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다.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구조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반복적인 위기는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힌다. 시장은 이러한 제약을 이미 가격에 반영한다. 결국 환율 위기의 충격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유동성, 금융구조, 재정 여력이라는 여러 층을 통과하며 증폭되거나 완화된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나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다. 글로벌 통화 환경의 변화는 환율 위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 축이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와 성장과 자산 가격을 떠받치지만 긴축이 시작되는 순간 그 흐름은 급격히 되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단순한 조정 변수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 이동의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된다. 특히 양적 긴축과 고금리 기조가 동시에 작동할 때 달러의 힘은 과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은행들은 위험 노출을 줄이고 투자자들은 현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때 신흥국 통화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약세 압력을 받는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러한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사이클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시장은 이전보다 변동성에 민감해졌다. 환율은 더 자주, 더 크게 움직이며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 이는 기업의 투자 계획과 가계의 소비 결정 모두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추가한다. 결국 환율 위기는 특정 국가의 실패라기보다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가 지역 경제에 남기는 흔적에 가깝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율 변동은 언제나 외부 충격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환율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기업의 행동 변화다. 환율이 불안정해질수록 기업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조정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다. 설비 투자는 연기되고 신규 채용은 보수적으로 변하며 연구개발 예산 역시 단기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결정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성장 잠재력을 서서히 잠식한다.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다. 대기업과 달리 환해지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금융 비용 상승은 곧바로 현금 흐름 압박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수출 비중이 높더라도 결제 시점과 비용 구조의 차이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은 쉽게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격차는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의 균형은 흔들린다. 노동시장 역시 영향을 받는다. 환율과 금리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장기 고용보다 단기 계약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소득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소비를 줄이고 이 선택은 다시 기업 매출 감소로 되돌아온다. 환율 충격이 실물 경제에서 순환이 아닌 정체로 나타나는 이유다. 결국 환율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완성된다. 기업과 가계가 동시에 움츠러들 때 경제는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 이 조용한 감속이야말로 환율 위기가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이다. 환율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국가 신뢰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작은 의심이 반복되면 자본은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코멘트 한 줄, 재정 전망에 대한 미묘한 수정,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은 외환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환율은 이러한 신호들을 가장 먼저 가격에 담아낸다. 국가 신뢰는 단지 재정 건전성 수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얼마나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하는지,
정책이 정치적 이해와 분리되어 작동하는지,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유지하는지가 함께 평가된다. 그리스와 터키 사례에서 보듯 수치보다 신뢰가 먼저 흔들릴 때 환율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와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신뢰 프리미엄은 시험대에 오른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약해서라기보다 개방성과 연결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자본은 신뢰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을 찾는다. 결국 환율 방어의 핵심은 단기 개입보다 장기 신뢰에 있다. 신뢰는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상시의 선택들이 쌓여 위기의 순간에 평가된다. 이 점을 간과할 때 환율은 언제나 예상보다 더 크게 움직인다. 환율 위기의 또 다른 얼굴은 세대 간 부담의 이동이다. 환율과 금리 충격은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는 동일하지 않다. 이미 자산을 보유한 세대는 가격 조정이라는 형태로 손실을 경험하는 반면 아직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세대는 기회의 축소라는 더 긴 그림자를 마주한다. 취업문이 좁아지고 임금 상승 여력이 줄어들면 환율 위기는 미래 소득의 문제로 변한다. 청년층에게 환율 불안은 단순한 물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해외 유학과 취업, 글로벌 기업 진출 같은 선택지는 비용 부담으로 멀어지고 주거와 자산 형성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반대로 기존 부채를 보유한 중장년층은 금리 상승 압박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자산 완충 장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는 위기 이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세대 간 비대칭은 사회적 비용으로 남는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 성장 경로는 낮아지고 이는 다시 재정 여력을 제한한다. 환율 위기가 단기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다. 환율은 현재의 가격이지만 그 영향은 미래로 이동한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할 때 환율 위기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된다. 환율 위기 이후에 남는 것은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환율이 안정되고 금융시장이 진정되더라도 위기 동안 축적된 선택의 결과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기업은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상시화하고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굳힌다. 이는 단기적으로 안정처럼 보이지만 경제의 활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책 역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한다.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규제와 안전장치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남아 금융의 속도를 늦춘다. 이는 또 다른 균형의 문제를 만든다. 안정성과 성장 사이의 선택은 위기 이후 더 어려워진다. 환율 충격이 남긴 흔적이 정책 결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위기 경험은 국가의 위치를 재정의한다. 자본시장에서의 평가, 기업의 해외 조달 비용, 통화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과거의 기억을 반영한다. 환율이 한번 크게 흔들린 국가는 이후 더 빠른 자본 이동의 대상이 된다. 시장은 과거를 잊지 않는다. 결국 환율 위기의 진짜 비용은 위기가 끝난 뒤에 나타난다. 성장 경로의 미세한 변화, 선택지의 축소, 그리고 위험에 대한 과도한 경계가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이 조용한 후유증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음 위기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환율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위기 이후의 학습 방식에서 갈린다. 어떤 국가는 충격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고 다른 국가는 단기 안정에 안주한다. 차이는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있다. 외부 충격으로만 인식하면 대응은 일시적이지만 내부 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선택은 달라진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 역시 여기에 있다. 외환 보유의 규모나 단기 방어 능력은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외화 의존적 구조와 부채 중심 성장 모델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환율이 안정될 때마다 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뒤로 밀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한 환율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금융과 실물의 연결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산 가격을 통해 성장을 끌어온 구조는 환율과 금리 변동에 취약하다. 위기 때마다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 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는 이유다. 이는 단기 성과를 중시한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환율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구조의 결과다. 위기 이후 무엇을 바꾸느냐가 다음 환율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환율을 둘러싼 논의에서 종종 빠지는 질문은
누가 위험을 떠안고 있는가다. 환율 변동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부담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외화 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과 가계, 환율에 직접 노출된 산업은 충격을 즉각적으로 감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주체들은 간접적인 영향만을 받는다. 이 불균형은 위기 때마다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된다. 과거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은 위험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강화해왔다. 기업과 가게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위기시 충격 흡수 능력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움직일 때 이 구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책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다시 중요해진다.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위험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율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 신뢰는 단순히 시장 안정이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된다. 환율은 경제의 언어이지만 그 해석은 사회적 선택이다. 누가 위험을 감내하고 누가 보호받는가에 대한 질문 없이 환율을 논하는 것은 절반의 이해에 불과하다. 환율 위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비용 구조가 흔들리는 경제는 환율 안정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생산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이 탄탄한 경제는 환율 변동을 흡수할 여지가 크다. 같은 환율 충격이라도 산업의 체력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강점이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환율 약세가 더 이상 수출 확대를 보장하지 않는 환경에서 기술 격차와 부가가치 구조가 중요해진다. 이 전환이 지연될수록 환율 변동은 구조적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인구 구조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동 공급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진다. 이는 성장률을 낮추고 통화 정책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환율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여력이 좁아지는 이유다. 결국 환율은 경쟁력의 결과다. 숫자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장면은 반복된다. 환율 안정의 출발점은 외환 시장이 아니라 생산성과 구조 개편에 있다. 환율 위기를 경험한 이후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음 선택이다. 위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정책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단기 안정을 위해 성장을 희생하는 선택이 반복되면 경제는 점점 낮은 성장과 높은 불안정성의 조합에 익숙해진다. 이는 환율이 다시 흔들릴 때 방어 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 역시 이 기로에 서 있다. 물가 안정과 성장 회복, 부채 관리와 투자 확대 사이의 선택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서의 문제에 가깝다. 구조 개혁 없이 단기 처방만 반복하면 환율은 언제든 다시 불안의 신호로 돌아온다. 시장은 이러한 반복을 빠르게 학습한다. 가계와 기업의 기대 역시 이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위축되고 안정될 때마다 경계를 늦추는 행동 패턴은 경제의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고 일관성은 장기 전략에서 비롯된다. 환율은 미래에 대한 집단적 기대를 반영한다. 다음 환율 위기가 오기 전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그 기대의 방향을 결정한다. 환율 논쟁의 마지막 지점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환율이 급등하면 누구의 잘못인가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위기는 특정 한 주체의 선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책 결정, 기업의 재무 전략, 가계의 부채 선택, 그리고 글로벌 환경이 겹쳐진 결과다. 이 복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 역시 단순한 처방에 머문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빠른 회복을 이뤄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음 위기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환율이 안정되면 문제는 잊히고 성장 국면이 오면 구조적 질문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시장은 기억한다. 반복되는 패턴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남아 다음 충격의 크기를 키운다.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수록 시장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환율은 평가의 결과이지 의도의 표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환율 문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준비의 대상으로 바뀐다. 환율이 무너진 날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반복될 필요는 없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을 바꾸는 사회만이 같은 숫자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환율 위기를 지나온 사회가 마주하는 마지막 질문은 지속 가능성이다. 단기 충격을 견뎌내는 능력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로를 유지하는 능력은 다르다. 환율이 안정되었을 때도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국가 경제의 성숙도를 가른다. 위기 이후의 평온한 시기는 사실상 다음 충격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안도감이다. 외환 시장이 잠잠해지고 자본이 다시 유입되면 환율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채 구조, 생산성 격차, 금융 의존도 같은 근본 요인이 그대로라면 안정은 일시적이다. 시장은 이러한 간극을 다시 시험한다. 환율은 그 시험의 도구로 작동한다. 장기 안정의 핵심은 선택의 일관성이다. 환율이 오를 때와 내릴 때에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수록 신뢰는 축적된다. 이는 중앙은행과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 판단, 가계의 부채 관리,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가 같은 방향을 가질 때 경제는 외부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갖는다. 환율은 단기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만든 결과를 냉정하게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경제는 환율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환율이 흔들리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환율 위기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경제 주체들의 행동은 보수적으로 고착된다. 이는 합리적인 위험 회피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기회를 잠식한다.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를 미루고 소비를 줄이며 혁신보다 안정에 머무는 선택이 반복되면 경제의 잠재력은 점차 낮아진다. 환율 위기가 남긴 가장 미묘한 상처는 바로 이 기회비용이다. 특히 기술과 산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보수성이 더 큰 대가로 돌아온다. 글로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환율 변동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구조 전환을 미루는 순간 경쟁력의 격차는 환율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 환율 안정이 성장 전략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국가들의 경험이 증명해왔다. 금융시장 역시 같은 딜레마에 놓인다. 안정만을 추구하는 금융은 위기 대응에는 유리하지만 새로운 산업과 혁신을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은 약해진다. 이는 다시 실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환율 방어 능력마저 약화시키는 역설을 만든다. 환율 위기를 지나온 이후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방어가 아니라 더 넓은 선택지다.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대응은 결국 또 다른 불안을 준비하는 셈이 된다.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성숙해질수록 관리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특정 수준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변동성 자체를 경제가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변화가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은 불확실성보다 불명확성을 더 두려워한다. 정책의 의도와 한계가 명확히 전달될수록 환율 변동은 과도한 공포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는 단기 개입보다 훨씬 강력한 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상호 연결된 만큼 환율 문제 역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통화 스와프, 금융 안전망, 국제 공조는 위기 시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실제 사용 여부보다 존재 자체로 시장에 신호를 준다. 환율 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이 신뢰가 축적될수록 환율 변동은 위기가 아닌 조정의 영역에 머물 수 있다. 환율 위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개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면 거시 경제의 선택이 얼마나 미세하게 일상에 스며드는지 드러난다. 월세 인상, 식료품 가격 변화, 대출이자, 고지서의 숫자는 환율 그래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는 종종 설명되지 않은 채 결과로만 전달된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측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연결 구조를 아는 것이다. 환율이 왜 오르고 그 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생활비와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때 개인의 선택은 달라진다. 이는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다. 환율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력감이다.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판단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한 개인은 속도를 조절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 이 차이는 위기 이후의 삶을 크게 갈라놓는다. 거시경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삶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환율이 무너진 날을 돌아보면 그 사건은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숫자가 급변한 하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선택이 이어졌는가이다. 위기를 단발성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회와 구조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미래는 다르게 전개된다. 한국 경제는 수차례 위기를 통해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다. 외환 보유액, 금융기술, 정책 경험은 늘어났지만 부채와 글로벌 의존도 역시 함께 커졌다. 이 균형 위에서 환율은 언제나 민감한 지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성숙해질수록 단기 처방에 대한 유혹은 줄어들어야 한다. 빠른 안정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다음 위기의 형태로 돌아온다. 지속 가능한 안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가치를 증명한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다. 열이 올랐을 때 숫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할 때 회복은 가능해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은 하나의 선택지다. 환율을 두려움의 대상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이해의 대상으로 바꿀 것인가. 두 접근의 차이는 위기가 올 때마다 반복된다. 두려움은 반응을 낳고 이해는 준비를 만든다. 달러는 앞으로도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글로벌 환경은 계속 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로 전달되느냐다. 구조가 준비되어 있다면 환율 변동은 조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기가 된다. 환율이 무너진 날은 지나갔지만 같은 질문은 남아있다. 다음 환율의 움직임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놀랄 것인가?